지금부터 하면 어때요? 지금부터 5년 동안 하면 되잖아. 예. 지금부터 5년 동안 하면 반드시 나도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될 수 있겠네.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가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약 한 달여간을 뜨겁게 달궜던 우리 그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예, 우리가 뭐 4강에 오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 세계가 예, 월드컵이라는 축구의 이름으로 뭉쳐서 상당히 전 세계적인 이슈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팀 안에서도 이 손흥민이라는 이 선수가 엄청나게 부각이 됐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손흥민이 이 선수를 보면서 좀 뭔가 정말로 한번 좀 이 선수를 한번 좀 파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월드컵을 보면서 그 이 친구가 쓴 책을 좀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 책을 정리를 해서 또 여러 신문 기사, 유튜브 이런 부분들 모아가지고 좀 강의를 만들어봤는데요. 예, 한번 여러분 재밌게 한번 보시고 이 손흥민 선수한테서 우리가 어떤 거를 본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가 쓴 책이 축구를 하며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바로 요 제목입니다. 예, 요 제목. 잠깐만요. 지금, 예, 보이시죠? 여기 포인트. 축구를 하며 생각하는 것들. 근데 저는 그거를 좀 본따서 소니를 보며 생각한 것들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시죠? 예, 왜 대성 통곡을 하고 있을까요? 이 친구가. 우리 16강 들어가는 바로 포르투갈 전에서 이겨서 기뻐서 우는 거죠, 지금. 기뻐서 우는데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이 친구가. 이 얼굴에 가렸던 이 까만색 마스크를 집어 던지면서 이게 통곡을 하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엄청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솔직히 우리나라가 16강 가는 거 좋죠, 물론. 좋은데, 손흥민 선수가 이 통곡하는 이 모습이 저는 정말 그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게 느껴져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친구가 어땠는지. 실제로 이 친구가 이 경기를 하는 내내 아마 보셨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경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들이 엄청나게 달려붙고 이 얼굴 다쳐서 이런 선수인데 불구하고 몸으로 부딪히고 경계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양말도 찢어지고 넘어져서 손목도 삐고 이러도 그 아픔을 무릅쓰고 예, 그 월드컵 경기를 모두 다 소화를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신기한 부분은 이 친구가 아무리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라지만 경기를 할 때마다 상대편 선수들이 와갖고 이렇게 얼싸 안아줘요. 상대편 선수가 우리 편 선수가 아니고요. 예, 물론 이 친구들이 자기 팀에 있는 토트넘 팀에 같이 있는 선수들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우루과이전에서 이런 모습이 보였고요. 가나전에서 상대편 가나 선수가 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가나팀 감독이 와서 안아주고 이렇게 포르투갈전에서도 예, 자기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손흥민이 와서 먼저 와서 축하해주고 브라질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유명한 선수들이 다 와서 손흥민 선수한테 서로 그리고 이 앞 다친 거 괜찮냐고 와서 위로해주고 이런 모습이 과연 모든 선수한테 이러지는 않지 않나요? 그냥 손흥민 선수가 과연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라는 부분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이 친구의 책을 읽어봤고요. 심지어 이 호나우두, 이 유명한 전 레전드인 호나우두가 먼저 와서 악수를 청할 정도의 선수인데 사실 이번 경기에서 이 포르투갈의 7번 호나우두와 우리나라의 7번 손흥민이 많이 비교가 됐었죠. 인성 논란. 예, 그 부분도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호나우두 훌륭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예, 근데 약간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좋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이 손흥민 선수가 쓴 축구를 생각하며 생각한 것들이라는 2020년도 버전의 책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하기 전에 나왔던 책이고요. 예, 그 책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고, 요 가운데 있는 사진이 이번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이 끝난 다음에 BBC에서, 네, 우리나라 방송이 아닌 BBC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를 배트맨의 비유를 해서 이게 우리 카타르 월드컵의 영웅으로 예, 그렇게 칭송하는 그런 포스터가 만들어졌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손흥민 얘기 들어갈게요. 이 친구가 언제 축구를 시작했나 알아봤더니 9살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했다고 그래요. 예, 요만할 때.
자기 몸보다 축구공이 클 때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손흥민 아버님 이분도 축구 선수죠. 선수였죠. 이때 이미 은퇴한 후였고요. 이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아 너 축구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 축구를 하려면 그것도 잘하려면 정말 힘들어. 바깥 세상은 춥다. 춥다 못해 실이다. 그래도 너 할래? 근데 이 말을 애가 알아들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 애가? 근데 손흥민 선수는 이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 말은 기억을 한대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너가 하고 싶은 게 그렇게 어려울 수 있다. 그래도 네가 하겠다면 내가 100% 밀어줄게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때 손흥민이가 하겠다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벌어진 일이 이제 이렇게 손흥민이가 지금의 우리나라의 윙, 날개가 되어서 국가대표 주장이고요. EPL이라 그러죠. 유럽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최고 선수. 그 다음에 2001, 2022 바로 작년이죠. 작년에 득점 왕을 차지했었죠. 이 친구의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봉이 3억 2천입니다. 일주일에요. 일주일에 받는 돈이 3억 2천이에요. 한 경기 정도 뛰죠, 일주일에. 한 경기 뛰고 3억 2천을 받는 선수입니다. 이 친구가 과연 이런 선수가 혜성처럼 나타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많이 들어보신 부분도 얘기도 있겠지만 이 손흥민은 우리나라 축구 선수처럼 어릴 때 축구부 생활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축구부 생활이 거의 없습니다. 1년이 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주기장창 리프팅만 했어요. 아버님 밑에서. 리프팅이라는 게 뭔지 다 보여드릴게요. 그 정도로 기초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여러분 이 퀀텀 리프 알죠? 우리 박현경 최병준 사장님이 우리 그룹에서 실현해 보여주셨던 바로 퀀텀 리프. 4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5년 차에서 매일 80cm 거의 1m가 자란다는 이 모죽, 이 내용, 이 내용에 숨어 있는 내용은 이거죠. 그 4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수십 미터까지 잔뿌리를 계속 뻗쳐나가는 역할을 한 거죠. 우리 사업도 그런 사업이잖아요. 지금 당장에 막 핀업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하는 어떤 노력들이 꾸준히 잔뿌리가 돼서 계속 뻗어나가는 이 역할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지금 월드 클래스 축구 선수가 된 이 손흥민이 바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데요. 그게 뭘까요? 그 잔뿌리를 뻗는 그 행동이 뭘까요? 그게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 아버지가, 이 아버님은 사실 더 가난한 집에서 축구를 하고 싶은데 집에 돈이 없어서 맨발로 축구화 사주면서 맨발로 축구를 했대요. 그래서 그 발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이 아버님은 진짜로 없는 상황에서 어렵게 축구를 배워서 너무 혹사를 당해가지고 프로축구 딱 1년 뛰고 은퇴를 하셨어요. 몸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그 정도로 어렵게 축구를 배워보신다 부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축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서 그걸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한테 그걸 시킨 겁니다. 그래서 축구부에 가입을 안 시키고요. 6년 동안 이렇게 이 지금 발 위에 올려놓고 공 튕기는 거, 이걸 리프팅이라고 합니다. 이걸 시킨 거예요. 일상에서도 이 친구는 오른발잡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양발잡이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양말을 신기던 계단을 오르던 무조건 왼발을 먼저 쓰게 했어요. 그래서 왼발도 슈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가르쳤고요. 심지어 그 아버님은 오른발에 앞정을 박아놓고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른발을 슛을 하면 앞정이 발에 박히도록 그렇게 꼽아놓고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 가지 기본기 연습이 매일 했던 기본 연습이 바로 이겁니다. 트래핑, 아까 보여드린 그 트래핑, 공을 올려놓고 계속 튕기는 그 트래핑, 그 다음에 패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리프팅, 아까 발 올려놓고. 말 잘못했네. 아까 트래핑은 공을 받아 떨어뜨리는 거죠. 공을 받아 떨어뜨리는 거 잘못 얘기했습니다. 트래핑, 그 다음에 패싱, 리프팅. 이것만 6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여기 슈팅은 없습니다. 근데 슈팅 너무 잘하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손흥민 선수는 어릴 적 축구의 기억이 별로 없대요. 볼을 떨어뜨리지 않고 운동장을 3바퀴 도는 훈련을 매일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요. 이 나이에. 그래서 처음에는 1분도 하기 어려웠던 리프팅이 이제 1시간이 넘어서 3시간까지도 그렇게 지금 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이때 16살에 처음 이제 축구부를 가입하게 되는데 그 처음 가입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 안 빼놓고 기본으로 했거든요.
어떤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볼을 잘 다룰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볼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네. 그러니까 발 안쪽, 바깥쪽, 발등, 무릎, 가슴, 헤딩. 그다음에 이제 키 2배 이상 올려놓고 딱 떨어지는 볼 가슴 이상 안 트게 컨트롤해서 다시 하나 둘 셋. 저 어릴 때 보는 거 같네요. 이거 제가 하던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1기.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냥 흙바닥에서 아버님한테 했지만 지금은 이게 실제로 그 축구장을 만든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만들어서 그 지금 스쿨, 예, 그 손 축구 교실인가요? 해서 만들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이렇게 지금 보신 그 모습대로 매일같이 연습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아까 슛을 안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 친구가 있었던 데가 춘천인데 춘천에 이제 그 어느 아디다스에서 행사를 했대요. 그래서 공을 제일 빨리 차는 선수, 예, 스피드건으로 쏴가지고 제일 빨리 차는 선수한테 이 플레이스테이션을 주는 행사가 있었대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워낙 집에 가난해서 집에 테레비도 없었는데 너무 갖고 싶어서 아빠한테 졸랐대요. 한번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배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처음 슛을 했는데 1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던 플레이스테이션이고 이때 이거를 받는 바람에 어머님이 동네에서 중고 그 텔레비전을 구해와서 처음으로 연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일화가 있고요. 그 정도로 가난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춘천에서 이제 후평고등학교라는 중학교에 2학년까지 다니다가 거기에 축구부가 없어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실전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 중학교를 이제 전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육민간 중학교로 보내게 돼서 처음으로 그 엘리트 체육, 우리나라가 원래 늘 하는 엘리트 체육을 처음으로 시킨 게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근데 손흥민이는 이 3학년 들어가자마자 슛을 넣고 해가지고 예, 아주 그 축구 협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15세 이상 국가대표로 불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육민간 중학교는 명문 고등학교에 갈 수 없는 고등학교였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또 중학교를 바꿉니다. 동북중학교로 옮겨요. 그래서 초등학교에도 3번 전학을 했는데 중학교도 3개 중학교를 다니게 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손부 삼천지교가 나오거든요. 드디어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딱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시기, 딱 1년 동안만 엘리트 축구부 생활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가 원래 제독교원 이 축구부 시키는 걸 안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아버님은 왜 그런 걸 싫어하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은 버럭 화를 그냥 무조건 내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아버지는 원래 그런 거 싫어하셔라고 하는데 실은 아버님이 그거를 혹사를 당해서 몸이 망가져서 예, 실제로 프로축구 나가자마자 바로 몸이 망가져가지고 은퇴를 하시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의 엘리트 축구를 인정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식은 기본기부터 가르쳐서 이제 제대로 키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유럽 팀들이 와서 직접 파주에서 선수들을 픽업해가는 그런 룰이 있었어요. 그게 6기이면서 마지막 기에 바로 손흥민이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아이가 이제 독일로 가게 되고요. 근데 그 기회가 마지막 기회였어요. 예. 그래서 결국 가족회의 끝에 동북고 1학년을 자퇴를 합니다. 자퇴를 하고 고등학교 3개월 만에 독일로 넘어가요. 예, 독일로 넘어가서 유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아빠가 한 얘기입니다. 민아, 너는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 지금 국가를 대표해서 독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는 것이 이런 것도 없다.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유럽 리그에 너는 옆 동네에 간 것뿐이다. 왜냐 이게 영국에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독일로 갔으니까 옆 동네 간 것뿐이다. 그러니까 꿈이었던 옆 동네를 간 것뿐이니까 거기서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절대 자만하지 말라고 이때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함부르크에 이제 입단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1년을 마치고 이제 18살이 돼서 들어가는데 미성년자잖아요. 18살은 아직. 그런데 학생을 자퇴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비자가 안 나와요. 학생 비자가 안 나오니까 프로축구로 일단 유소년이니까 미성년이니까 프로축구에 못 들어가.
직업을 못 가지니까 법적으로. 두 번째, 학생 비자가 있어야 유소년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학생 비자가 없어. 그래서 발탁이 됐는데 불구하고 이 친구는 입단을 못 하게 됩니다. 실은 비자가 없어서. 그래서 완전히 그 헤매다가 간신히 그 대사관에 가갖고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갖고 계속 거기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퇴근하기 직전에 베트남 할머니께서, 예, 베트남 할머니계 영국인께서 이제 우리 동양인들은 좀 이렇게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극적으로 비자의 도장을 찍어주는 바람에 이 친구가 함부르크에 이제 드디어 입단을 하게 돼서 지금의 손흥민이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온 성부 삼천지교라는 말이 생길 정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지금 생각하면 함부르크 생활이 축구 배고팠던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흥민이는 이제 유소년 숙소에 이제 들어가 있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 호텔이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이 근접한 데를 이제 얻어서 있는데, 아침은 그냥 거기서 해결을 하는데 점심 저녁은 이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뭐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차도 없고 집도 없고 하니까 뭐. 네. 그럼 뭐 했을까요? 그냥 굶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아버님은 아들 뒷바라지 하려고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원래 가난했으니까 그 독일에 가서 자식은 거기에 들어가서 기숙생활을 하지만 아버지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 근처에 지금 호텔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우리 여인숙 같은데, 예, 한 명 고대고 누워서 하면 고만한 그런 데서 아침만 드시면서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다 아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가지고 계셨어요. 오전에 딱 호텔에서 가서 흥민이 자는 거 깨워서 아침 먹고 와라 하고, 저는 이제 흥민이 방 제가 이제 청소 싹 해놓고, 그때는 구단이 오후 훈련했었어요. 그럼 오전에 지하에 가면 짐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18 넘어갔으니까 오전에 이제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을 따로 하고 남의 차를 얻어서 이제 타고 다닐 때거든요. 그러면 이제 흥민이 따라가서, 흥민이 이제 라카룸에 넣어놓으면 이제 저는 한 6시간 정도는 밖에서 있어야 돼요. 네, 6시간을 밖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 6시간 뭐 하고 계셨을까요? 훈련장 근처에 뭐 카페? 없어요. 훈련장이 카페가 없어요. 날씨가 엄청 추운 겨울이다 그러면은 6시간 동안 이제 밖에서 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함부르크가 눈도 많고 바람도 많고 춥고 북부 지방이니까 그 우산을 쓸 수가 없어요.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큰 나무, 운동장 옆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큰 나무 잎으로도 이제 비가 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럼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비를 피할 수 없는 곳에서, 함부르크가 독일이 우리나라 더 북쪽에 있잖아요. 분명히 더 춥거든요. 근데 자식을 그 훈련하는 모습을 봐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흥민이 훈련하는 걸 제가 또 보고 또 봐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계속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훈련을 봐야 그 다음날 제가 짐에 내려가서 흥민이 어디를 이제 그렇죠. 보강을 해줄 건지. 그리고 어제 훈련량이 여기가 부하가 이렇게 됐으니까 양을 줄여줘야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과학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하루하루 훈련에 맞춰서 오늘 훈련 이거 했으니까 끝난 다음에는 짐에 가서 어떤 쪽에 운동을 시켜주고 어떻게 어디를 풀어주고, 예, 이거를 선수 다 하신 거예요. 당신께서는 점심 저녁도 못 드시고 아침 한 끼만 드시면서 그 추운데 버티시면서 자식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6년 동안 또 독일에서 하신 겁니다. 예, 18살부터 23살이 될 때까지. 네. 이렇게 몇 년을 가지고. 흥민이 레버쿠젠 와서까지니까 23살 때까지 이제. 그럼 18살이면 거의 한 4, 5년을. 그렇죠. 제가 먼저 짐에 이제 가서 21개, 그럼 제가 21개 따가고 제가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시범은 제가 똑같이 네, 이 장면도 있는데 실제로 그 장면은 제가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너무 황당합니다. 그러니까는 보통은 코치가 이렇게 하고 시키고 뒷짐지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아버지랑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니까 자식이 꾀를 못 부리죠. 네, 저 연세에 더 많이 하고 계시니까. 아마 연세가 60대 거의 되신 것 같아요. 예. 근데도 그 아까 몸 보시면은 거의 근육질이시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하신 아버님 덕분에
같이 열심히 한 덕분에 이제 이 친구가 그 함부르크에서 이제 1군으로 합류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첫 골을 넣고 너무 기쁜 나머지 들떠서 뛰다가 잘못해서 다른 선수랑 부딪혀서 새끼 발가락이 부러져요. 그래서 1군에 올라가는 바로 그날 예, 발이 부러져서 1군에 합류를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 친구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펑펑 울고 싶은데 울음을 꾹 참고 이게 깁스를 한 채로 이제 다시 간 거예요. 근데 동료들이 괜찮아, 우린 널 기다릴 거야 하는 이 말에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친구는 독일의 그 프로리그인 분데스리가에서 데뷔골도 넣고 너무나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날, 바로 그날 아버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흥민아, 축구 선수한테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이야. 한 골 넣었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 지금 내가 할 일은 다음 경기 준비야. 내일 보자. 라고 하면서 아버님이 이 손흥민 선수의 노트북을 뺏어서 아까 숙소로 가져갑니다. 자기의 호텔로. 왜냐하면 이 친구가 골 넣고 올려서 뭘 보겠어요. 팬들이 올린 댓글을 볼 거 아니에요. 아, 멋있다 이런 거 보고 그거 그렇게 들뜰까봐 그걸 뺏어서 가져가고 네 할 일은 내일 경기를 준비하는 거야 하고 떠나면서 이분이 하늘에 대고 기도를 했대요. 하느님, 흥민이가 오늘 하루만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해주세요라고. 예, 첫 골 넣었다고 들뜨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참 어쩌면 이렇게 철저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드는데요. 마지막 이제 이 선수가 이제 18, 20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성이 다 돼가는 이 친구를 향해서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그런 행동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친구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니까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아시안 게임, 월드컵 이런 데 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하고 이제 같이 경기를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우리나라 경기에 얼마나 서포트가 잘 되겠어요. 국가대표니까 밥도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식사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4kg가 쪄버립니다. 예. 그래서 명문구단 다시 유럽에 돌아왔는데도 전혀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몸이 무거워서 플레이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이제 이 아버님 생각에는 얘 인생이 끝났다. 이제 축구 인생이 끝났다. 예. 실제로 그랬대요. 실제로 그 팀에서도 손흥민 이제 끝났구나. 이제 자르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 마지막 휴가 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걸음마도 못하는 애를 데리고 100m 달리기 나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기본기를 해야 되는 애들을 기본기는 무시하고 경기를 하잖아요. 경기를 하는데 그래 경기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성적을 얘기하잖아요. 얘들은 누구를 위한 성적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 근데 방금 네? 누구를 위한 성적입니다. 누구를 위한 성적? 그러니까. 네? 얘들이 어려서 너무 혹사당하다 보니까 18, 19대에서 프로에 딱 진입해야 될 상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수술대에 올라야 되고. 그러니까요. 혹사했잖아요. 네. 바로 이 얘기가 누구냐면 당신 얘기예요. 이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실제로. 아버님이 그 프로리그 가기 전에 수술 2번이나 하셨어요. 예, 혹사를 당해가지고. 우리 그렇잖아요. 좀만 잘한다 싶으면 그냥 경기부터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애가 다쳤는데도 감독이 자기 성적 올리려고 무리시켜서 계속 경기를 내보내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이걸 보고 손흥민이만 이렇게 안 시키려고 중학교 3학년까지 축구를 안 보냈던 거예요. 다치지 않게 하려고. 기본기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기를 가르쳐서 몇 년 안에 벌써 해외 나가게 되니까 애가 자만해질까봐 걱정돼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고 이제 제대로 훈련을 시키기에 마지막으로 강훈련이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분데르에서 뛰던 아까 그 친구가 아까 4kg가 쪘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 해서 한국에 돌아옵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그래서 아버님이 시킨 행동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매일같이 슛을 하루에 1000개씩을 시킵니다. 눈 뜨면 축구, 집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못 들 정도 힘이 빠질 정도까지 운동을 시키고 자게 만들어요. 예, 그 훈련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2020 바로 11년이거든요. 11년 바로 그 지옥 훈련. 예, 정말 죽을 것 같았대요. 입에서 단내가 나고 막 정말 햇빛에 쓰러질 것 같았고 예, 눈앞이 흐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 훈련 덕에 아까 말씀드린 바로
오른쪽 100번, 왼쪽 100번의 이 슈팅을 하루에 1000개 이상을 한 이 슈팅 덕분에 이제 자기 팀에서도 포기했었던 그 팀에서 돌아가서 6경기에 15골을 몰아넣습니다. 예. 그래서 분데스리가에서 최고의 상한을 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때 바로 팀에서 한 얘기가 니네 아버지가 널 살렸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손흥민 존이라는 얘기. 예, 바로 저기 표시됐던 요기와 요기. 바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포르투갈 경기에 마지막 골이 어디서 났죠? 손흥민이가 막 물고 요기로 왔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외국 선수는 다 알아요. 손흥민이 요기 오면 무조건 골이라는 거를. 그래서 앞뒤로 7명이 둘러쌌던 거예요, 그때 손흥민이를. 쭉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발밑으로 싹 밀어넣어서 황희찬이 골을 넣었죠. 바로 그래서 그 장면이 그래서 유명했던 장면이 되는 거고요. 이 손흥민 존이 어떻게 나왔는가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지금도 왼발로 넣죠. 바로 그 위치죠. 아까 말씀드린 손흥민 존. 이번에 옷 색깔이 이 색깔입니다. 여기 손흥민이고요. 예, 이렇게 또 이번에 오른발로 넣죠. 아까 왼발, 지금은 오른발. 지금도 오른발. 그 다음에 지금도 오른발인데 지금 자세히 보세요. 골대를 안 보고 차죠. 예, 이때 이 책에도 나옵니다. 자기는 골대를 안 보고 찼대요. 지금 다시 왼발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골대를 안 보고 차잖아요. 지금. 워낙 연습을 많이 해서 그 위치만 가면 이 선수는 본능적으로 어딜 차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면 바로 바로 구속탱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안 보고 차. 이게 마지막 그 프리미어리그 득점 왕이 됐던 23번째 골 넣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예. 바로 이 장면이 나오기까지는 그 아버님의 그 계획된 바로 이 골의 이 존도요. 아버님이 그 선수를 할 때 자기가 느낀 거래요. 예. 저기를 차면 되겠다는 부분을 느꼈대요. 그래서 그 연습을 시켰는데 실제로는 5군데의 손흥민 존이 있답니다. 5군데 역할을 시켰는데 실제로 유명해진 건 이 2군데라고 해요. 선수들 오죠? 딱 손흥민 존이죠? 예. 이 사람들 7명이 몰아붙는 이유가 있어요. 포르투갈 수비 6명이 딱 에워쌌지만 손흥민 존이거든요. 월드클래스답게 너무나도 침착하게 상대의 다리 사이를 뚫어냈습니다. 모두가 얼싸안고 기쁨을 만끽하던 순간 손흥민은 다리가 풀린 듯 이내 그라운드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주저앉아버리죠. 누워버리죠. 그리고 마침내 종료 휘슬이 울리자 손흥민은 마스크를 바닥에 강하게 내리치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3번의 월드컵 도전만에 이룬 기적 같은 16강 진출. 지난 2번의 월드컵에서 아쉬움의 눈물만 쏟아냈던 울보 손흥민의 한이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게 축구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감동적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 사업이나 교육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 마지막 그 슛이 과연 그 슛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지금 몇 년의 생활의 연습을 이 친구가 한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드리프팅 계속 연습한 거, 하루도 안 빼고 연습한 거, 아버님이 그렇게 달라붙어서 자식 시절 훈련할 때 손흥민은 공을 한 번도 주워온 적이 없대요. 선수는 근육 하나도 경기에 필요한 근육만 키워야지 그 외의 근육은 키우면 안 돼. 그래서 가운데 세워놓고 아버님이 다 볼 주워오시고 땅 다 돌 치우시고 그래서 자식을 하기 위해서 새벽 3시 반 4시에 일어나서 땅을 갈랐다는 거예요. 땅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는 그 아버님이 계셔서 지금의 손흥민이 또 그걸 따라온 지금의 손흥민 이런 월드 클래스가 생긴 거고요. 이 카타르 월드컵에 어떤 또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이제 칼럼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인데요. 축구는 원래 영국게 아닙니다. 예. 영국게 아니고 가장 원초적인 운동이라서 사실은 이건 기원전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이게 토끼를 사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토끼를 몰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잖아요. 사람들이 사냥하려고. 바로 그 모습이 축구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잠재되어 있는 사냥꾼의 DNA를 발현하는 축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운동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축구는 그냥 멍하니 볼 수가 있어요. DNA가 쏠리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게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구는. 그리고 이 볼 하나로 이루어지는 경기죠. 이 볼 하나만으로.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근데 이 공이 여러분 매 경기마다 공의 모양이 바뀌는 거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예, 우리 송민우 우리 사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축구 하면 요거 생각나시잖아요. 까만 거에 하얀 거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예, 까만 거 오각형, 하얀 거 육각형. 요공. 요공이 언제 생긴 거냐면 바로 데스타라는 이름인데 바로 70년도 멕시코 월드컵부터 사용된 공인구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 테레비가 흑백이었어요. 흑백 테레비여서 흑백이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은 바로 요공. 예, 요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카타르 월드컵 때는 예, 요 볼인데 요 볼이 왜 중요하냐면 요 볼에는 안에 센서가 들어있다고 해요.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측정이 다 가능하고 충격 측정 가능하고 위치 측정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봤었죠? 이거 호나우두가 자기 골이 아닌데 자기가 골 넣은 것처럼 세레모니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때 아디다스가 뭐라고 했어요? 이 순간에 충격이 없었다. 그래서 호나우두의 이게 박탈되고 어시스트했던 선수의 골로 인정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선수들의 모든 위치를 카메라가 다 예, 분석이 돼요. 경기장에 있는 카메라들이. 그다음에 공의 위치가 분석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옵사이드를 이렇게 예,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황희찬이의 마지막 골도 사실 옵사이드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판독이 있었기 때문에 온사이드가 됐던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카타르 월드컵 때 여러분 이 네이 기억하시죠? 이거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저 되게 이상했거든요, 이거. 이게 무슨 유행인가? 아니, 여자 속옷도 아니고 남자애들이 왜 이렇게 야리꾸리하게 속옷을 땀도 안 되게 생겼는데 이걸 입고 있나 싶었는데 이게 뭐냐면 전자 성능 추적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이 있고 뒤에 여기 안테나가 있어요, 등에. 예, 그래가지고 모든 선수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수가 실제로 몇 킬로를 뛰었고 어느 선수가 심박수가 가장 높았고 어느 선수가 좀 했고 거기서 바로 우리 경기 끝나면 나오는 모든 좌표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가 대단하다는 데이터가 과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실은요. 이거로. 어떤 유럽의 어떤 선수들보다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 뛰었다라는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카타르가 사막지대지 않습니까? 그 사막시대 에어컨이 경기장에 다 달려 있었어요. 평상시 40도에서 50도씨가 되는 이 경기장을 20도씨로 내렸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전기로 내렸느냐? 예, 이 태양광 전기로 내렸고요. 이게 수많은 에어컨이 있어서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낸 그런 에너지가 사용된 월드컵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컴퓨터 비전, 예, CV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든 게 측정이 되는 이런 경기인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을까요? 실은 적용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항에 가시면 여러분들 공항에 가시면 실제로 제가 한국공항공사 사장님이 하는 강의 데이터를 얻은 거예요. 우리 작년 추석 때 실제로 우리 김포공항에 국내선을 타기 위해 섰던 바로 그 모습이 이렇게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 사용되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이렇게 벌써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한 가지 알려주는 게 있어요. 2023년에는 드론 택시가 뜹니다. 예, 그게 바로 그 관리를 한국공항공사에서 해요. 그래서 그런 힌트도 알려드립니다. 예, 참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월드컵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과학기술이 많이 이었다는 것도 재미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죠. 꺾이지 않는 마음. 네, 마지막에 우리 선수들이 이 태극기를 들면서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브라질한테 4골을 먹는 한이 있어도 우린 꺾이지 않아. 그래서 결국에 한 골을 넣고야 말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끝까지 전 세계한테 그 인정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예, 꺾이지 않는 마음. 근데 이 말은 누가 제일 먼저 했을까요? 이것도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김혁규 선수라는 예, 프로게이머입니다. 예, 프로게이머인데 별로 유명하지 않은 프로게이머였는데 자기가 경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거를 놓고 경기를 해서 우승을 해요. 이 친구가. 그때부터 이 문구가 유명해집니다. 근데 이게 월드컵 때 이 태극기로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예. 개막식 때 누가 개막식 곡을 불렀어요? 예. 이 카타르 올림픽에 우승도 안 했는데 누가 이 최우수 선수가 됐죠? 손흥민. 예. 가장 인상적인 경기 우리의 16강 진출. 그 어시스트 그게 이번 월드컵에 가장 우수한 그 어시스트로 인정이 됐죠. 예,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예.
한 번 더 손흥민을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줄게 데이터로요. 맨 처음에 함부르크란 독일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버쿠젠이라는 독일로 갔다가 지금은 토트넘에 있습니다. 예, 18세, 23세, 지금 30세. 예, 이렇게 지금 그 유럽 축구를 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됐다. 끝났다. 예. 리버쿠젠 단장 부단장 어디냐 그러니까 갔다는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딱 보니까 저쪽에 4층에 통유리로 된 데를 복도를 지나가고 이제 있어요. 제가 4층을 계단을 3계단 짓다가지고 잡았어요. 올라가서. 이러고. 그래서 협상은 런던에 가서 일주일 동안 구단과 구단 협상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래 결국은 이제 흥민이가 그래서 토트넘을 갔던 건데. 네, 그렇게 토트넘을 가게 된 거예요. 그 팀 하나 이적하는 것도 선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그 엄청난 돈에 서로 그 국가와 국가 혹은 구단과 구단 간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레버쿠젠에서 절대로 손흥민을 안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에 그게 다 결렬이 됐는데 마지막에 바로 이 아버님이 뛰쳐 올라가서 세계다 뛰어 올라가서 손을 확 잡으니까 그 구단주가 놀란 거예요. 놀라서 이런 일 발생이 된 거예요. 나중에 들리는 얘기로 단장하고 부단장이 제가 북한 사람인 줄 알 정도로 놀랬다는 북한 사람 같잖아요. 계단을 뛰어올르는데 지금 전체적인 또 모습이 그래가지고 예. 이 사람이 악몽을 며칠 꿨다는 거예요. 자다가 막 이러고. 아니 왜냐면 감독님이 진짜 화가 딱 나시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내 자식을 인정을 안 하는 감독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정말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그래서 토트넘에 갈 수 있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손흥민은 거기에 못 오게 했어요. 넌 연습만 해라. 예. 연습만 하고 시켜놓고 아버님이 그 구단하고서 가운데서 이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뭐 독일어를 하거나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간절한 눈빛 하나 보여줌으로 해서 결국은 그게 성사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실은 지금의 손흥민이가 이 지금까지의 다친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바로 이 부분이죠. 배트맨 그 까만 거를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이만큼 이렇게 보이시죠? 함몰된 거 안으로 들어간 거. 예, 이게 안화골절입니다. 이렇게 지금 뼈가 으그러져서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 상태를 수술을 하고 나서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뼈 부러보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예, 저도 좀 부러져 봤는데. 예, 진짜 아파요. 근데 거기서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데 월드컵에 나가려고 진통제를 안 먹습니다. 예,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놔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거부를 하고선 타이레놀만 먹고 버틴 거예요. 예, 실제로는 지금도 아플 겁니다 아마. 지금도 아프고 지금도 붙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4경기를 이렇게 뛴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진짜 생명이 끊길 수 있는 선수들이 끊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뛴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것만 다쳤느냐? 발 부러지고요, 다리 부러지고요, 여기 발바닥 우리 엊그저께 배운 거, 그 세미나 때 배운 거 있죠? 발바닥 거기도 이 친구가 염증이 생겼었습니다. 예, 발목 속이 요거 대퇴부 행스텀 근육이라 그러나요? 예, 그것도 나가고요, 발가락 부러지고요. 여기 보십시오. 예, 아예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 이 정도의 부상을 항상 안고 다니고 있는 선수였던 거고요. 세러머니 한번 볼까요? 하트 세러머니, 찰칵 세러머니, K 세러머니, 슬라이딩하는 세러머니, 배트맨 세러머니, 쉬 세러머니,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미안하다 세러머니. 이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예, 하트 세러머니는 자기 가족들한테 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바로 이 경기 직전에 자기가 실수로 상대방이 다치게 한 일이 있어요. 그 선수한테 미안하다고, 골 넣고도 미안하다고 했던 그 세러머니고요. 예, 이거는 상대방 그 팀이 손흥민한테 그 밖에서 좀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한 게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게 조용히 하라는 얘기였던 거고요. 이런 세러머니가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내키는 대로 한답니다. 세러머니의 원칙은 없대요. 월드컵을 3번 나갔어요. 첫 번째 브라질 월드컵 때 조는 제일 좋은 조를 만났어요. 유명하지 않은 알제리, 러시아 뭐 이런 조 만나는데 1승도 못 거두고 들어와서 밑에 뭐가 있죠? 발바닥 밑에 엿이 있습니다. 엿. 예. 엿 먹으라고요. 예, 이게 첫 번째 손흥민이가 겪었던 월드컵의 경험입니다. 두 번째 월드컵, 이게 러시아 월드컵이죠. 이때 2경기에서는 승리를 못 거두고 마지막 경기에 독일을 이기죠. 예, 이 마지막에 뛰어가고 골 넣는 거 이거. 예, 어느 누구 못 쫓아가는 이걸 뛰어가고 결국 넣고 말죠. 근데 이때도
16강 못 들어갔다고 뭐예요? 계란이 떨어지죠. 우리나라 공항. 참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결과가 중요한 게 참 열심히 싸웠는데 분명히 예. 결과만 갖고 얘기하시는 우리나라 국민이었지만 요번은 정말 멋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 깨끗합니다. 처음 보는 깨끗한 광경. 예. 요거는 손흥민 선수보다는 저희 국민들이 자각하라고 제가 좀 모아봤어요. 예.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게임 우승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군대 면제가 돼서 지금 군복무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럽 리그에서 최우수 득점왕이 되어 있는 선수가 성공적인 선수가 되어 있죠. 근데 요 대목에서 제가 아까도 봤지만 아예 아버님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책도 마저 읽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책의 제목은 이겁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찰, 인생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 집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도 빼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계속 기본기를 다져야 된다는 걸 알려줬었고요. 기본이 중요하다. 당장 성적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전 이 부분이 제일 와닿습니다. 일단 마지막 정리해드릴게요. 철학, 죽을 때까지 공부를 멈추실 수 없다. 참고로 이분이요. 아까 약간은 이게 투박하고 운동만 한 좀 약간은 무식해 보이는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1년에 책을 100권을 읽으십니다. 예. 그 잠을 안 자고 그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동안에도 책을 항상 같은 책을 3번을 읽으시고요. 줄 치면서 다 읽으면 그 책을 독서 노트에 정리하고 그 책은 버린대요. 예. 그렇게 책 광이십니다. 기회는 준비가 행운을 만났을 때 온다. 그리고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는 얘기죠. 감사와 겸손. 축구에서는 위를 보고 올라가야 되지만 삶에서는 아래를 봐라. 그래서 손흥민이가 축구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뛰지만 승리를 위해서 끝나고 나면 관중들 한 명 한 명 다 사인해주고 제일 늦게 나가잖아요. 예, 그게 바로 여기서 배운 거고요. 그 사인을 할 때도 정해진 법칙이 꼭 있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나가다가 사인하러 온 어린아이나 장애인이 있을 때는 꼭 차를 세우고 사인을 해주고 간대요. 예, 그게 손흥민이가 지키고 있는 그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 결국 축구를 왜 해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축구하는 그거를 추구하는 내용인데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의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과 우리 손흥정 그 선생님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이 두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행복하려면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그 꿈을 이루는 거는요. 잘할 때 이루어지잖아요. 이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버님은 그 노하우를 알려주신 거예요. 기본부터 차근차근 해야 된다. 절대 근육이 자라기 전에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다.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남들이 모르는 그렇게 정말 끝까지 하루하루 꼬박꼬박 지켜나가는 고생이 있었잖아요. 투자가. 그래서 이 두 책에 똑같이 나오는 말이에요. 전 이 말을 이 두 책에서 남기고 싶어요. 인생은 선불이다. 우리는 후불에 익숙하잖아요. 식당 들어가서 밥을 먹은 다음에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한 다음에 고생해도 되잖아. 그 논리라면.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앞에 지불을 먼저 해야만 뒤에 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선불이다. 예, 그 앞에 선불이라는 그 부분을 꼭 지켜야 된다는 그게 저는 너무나 와닿는 한 줄의 문장이었고요. 아버님의 마지막 정리를 제가 이 아버님의 말투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나는 흥민이가 즐겁게 축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즐겁게 하려면 축구를 아주 잘해야 한다. 예, 잘해야 행복하겠죠, 축구가. 축구를 잘하려면 매일같이 기본기를 익히고 철저히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로서 그 길을 알려줄 소명을 지켰을 뿐이다. 예. 어쩌면 이 모습, 이 아버님과 이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왠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그냥 이 모습만 바라보면 다 큰 애를 갖다가 아빠가 그 끝끝내 솟아다니고 뭐하고 이렇게 안 좋게 보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스폰서와 우리들로 생각이 보여요. 예. 어쩌면 스폰서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스폰서한테 임해야 되는가는 모습이 잘 느껴지더라고요, 실은요. 이게 꼭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만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고요.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 우리 송민호 선생님은 그게 되게 와닿으실 거예요, 아마. 예, 송민호 선생님은 되게 와닿으실 텐데, 저 또한 대학에도 있어 봤고 제가 또 지금 이 입장인데 이거를 꼭 사명으로 소명으로 생각하고 지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본기를 익히고 계신가요? 이때 손흥민이가 지금의 월클이 될 줄 알고 이거 공을 튕기고 있었을까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그렇게 비거나 눈이 오나 이거를 3시간씩 4시간씩 하루에 그렇게 비거나 눈이 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인생이 선불을 지킨 거잖아요. 앞에서 다 지불을 했잖아요. 지불을 하면서 뭘 익혔어요? 그 때에 맞는 기본기를 익혔잖아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이걸 정리하면서 사실은 제가 요즘 슬럼프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좀 탑하고 싶어서 이걸 잘 열심히 좀 만들었어요. 정말 제가 기본기가 없더라고요. 진짜 기본기를 하나도 다져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만 뭐가 나면 비 오면 안 하고, 예, 졸리면 안 하고, 예, 재미없으면 안 하고, 그걸 해온 거죠. 근데 이 책을 읽고 이 화면을 딱 보는 순간,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아, 저거다 바로. 내가 매일같이 저 손흥민처럼 저 리프팅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사업에서 뭘까요? 바로 고개도잖아요. 예. 매일 책 읽기 여러분 지켜보셨나요? 매일 오디오 듣기 하시고 계시죠? 아유, 제가 함부로 지켜보신다고 말하면 안 되지.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매일 미팅, 매일 상담, 매일 애용, 매일 사람들 만나는 거. 예. 그 중에 저는 과연 어떤 기본기를 안 익혔는가 봤더니만 제가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10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매일 하루같이 그냥 무조건 사람을 전화하고 만나고 나 이것만 지키자. 예. 이 친구가 이렇게 리프팅을 하듯이 내가 매일 선불로 낸다는 기분으로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 선불로 낸다는 바로 그 기본기를 지금부터 하면 어때요? 지금부터 5년 동안 하면 되잖아. 예. 지금부터 5년 동안 하면 반드시 나도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될 수 있겠네. 예. 분명히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는 정말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오늘 이 강의를 왜 만들었냐면 제가 강사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강의해야죠. 근데 제가 이 최근에 강의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다시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앞으로도 제 원래 계획하고 있는 매일 강의하는 거, 매주 또 공개 세미나 하는 거 등등 다시 예전처럼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리프팅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면서 내 꿈을 꼭 이루는 그런 사업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오늘 어떤 기본기를 익히고 계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꼭 기본기 익히셔서 모두 성공하시는 그런 사업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